시사한 겁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 측 계획의 일부 조항엔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항들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러시아와 미국 정상 간 만남도 계획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종전안과 관련해 해결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or questions with the challenges is about territories. It's about frozen assets. 현지 시각 3일 미국 대표단이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같은 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도 종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국의 마약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전쟁 범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약 밀수 의심 항공기를 여러 차례 격추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현재 격침할 선박을 찾을 수 없어 잠시 멈춘 것일 뿐 마약 밀수선에 대한 공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의심 선박에 대한 2차 공격으로 생존자를 사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의 작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2차 공격 명령자라고 밝힌 브래들리 사령관을 지지한다고도 했습니다. And we do in this case and all these strikes, they're making judgment calls and ensuring that they defend the American people. They've done the right things. 트럼프 대통령도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이 크게 줄었다며 거들었습니다. You may say one thing that drugs coming in through the sea by sea are down 91%. 그러면서 이런 공격을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며 이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콜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마약 제조시설 등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베네수엘라는 마약 밀수 의심 항공기를 격추했다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라레스 베네수엘라군 전략작전사령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와 지상에서 불타고 있는 비행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호출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마약 밀수 같은 범죄를 위한 표적으로 판단해 격추했으며 격추 항공기는 올해 27대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겨울의 시작부터 강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 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파 속의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과 포항은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 창원과 김해, 대구에는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통해 1년 전 불법 친위 쿠데타를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막아낸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엔 국회 앞에서 열리는 시민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여의도 곳곳에선 진보와 보수단체 집회도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덕분에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잔재 청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폭거로 인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송원석 원내대표 등 개별 의원들의 사과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추위에 절정을 찍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엔 많은 눈이 예보됐고 서울에도 1cm가량 첫눈이 내릴 거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철저히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게 막아낸 것도 세계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용기와 연대에 빛나는 힘을 보여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면서도 내란 진상규명과 가담자 처벌 등이 남은 만큼 빛의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잘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 필요성에도 국회의 결정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히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재판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드러났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1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그날 이후 선관위 앞에선 매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자발주의에서도 간첩을 부정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어. 여러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실체는 여전히 이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방송은 아예 끝내주고 올려줬고 하지만 안 돼도 반대로 유튜브 보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 사용! 퇴근버스라든지 위원장님, 사무총장님 차량 번호를 외워서 퇴근하실 때 그 차량을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계엄을 거치며 더욱 커진 부정선거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파면된 뒤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장은 서울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울분과 자격지심과 피해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투사를 해서 나는 쉽게 밤에 잠들 수 있게 되죠. 1년 전 비상계엄이 뿌린 갈등과 혐오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등의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에 적용됩니다. 1심과 2심에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고 영장 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두기로 했습니다. 전담 법관은 헌재 소장과 법무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위원 9명이 결정합니다.
내란 외환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고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영향을 받습니다. 최소 2심부턴 전담재판부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부 구성 전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1심도 직위원 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이관됩니다. 내란범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이 법안들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고 국민의힘은 나치재판부, 독재의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입니다. 세 개 법안은 이르면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정부가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구입 보조금을 해마다 깎아왔는데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구매 단가로 유지하고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불이 났을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서해 연평어장에서 잡힌 꽃게가 2년 연속 100kg 미만으로 집계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의 집계를 보면 올해 꽃게 어획량은 67만 7천 kg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만 kg 아래로 떨어졌는데 2010년 집계된 242만 kg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 봄에는 특히 연평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 월동을 마친 꽃게들이 제때 연안으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철을 맞은 겨울 방어 출하가 한창입니다. 올해 봄에 잡은 어린 방어를 가두리 시설에 키웠다가 판매하는 건데요. 방어가 동해안 대표 어종으로 성장한 만큼 축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서 약 1km,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상 가두리 시설이 나타납니다. 지름 25m인 원형 시설물마다 방어떼가 펄떡거립니다. 봄에 잡은 어린 방어를 키우는 이른바 해상 축양장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옮겨 실은 방어를 항구로 돌아와 하역합니다. 제철을 맞아 부산과 전남 등 전국으로 출하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맛이 있을 때죠. 수온이 내려가면 살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기름이 차고.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명태 같은 한류성 어종은 사라지고 방어 등 난류성 어종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는 어획량 기준으로 강원 동해안 3대 수산물로 꼽힙니다. 지난해 방어 위판 금액만 200억 원에 육박해 문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방어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방어를 잡는 것 외에 기르는 어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5개 시군 13곳의 해상 가두리에서 방어 축양장이 운영 중입니다. 자연산을 잡아가지고 임시 축양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양식도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방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종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사실상 방어 주산지가 된 만큼 제주처럼 축제 개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구성군은 2019년 가칭 평화의 바다 방어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의견 수렴 필요 등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해룡장성 모허에서는 극한의 환경을 활용한 자동차 성능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해룡장성 모허.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연중 절반이 모허의 자동차 성능 테스트 성수기입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환경은 차량과 신개발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测试内容主要包括这个封条的除伤排暖性能、低温充电性能、整车热管理性能。然后我们测试的车型呢，包括这个轿车、MPV。
현재 모허에는 자동차 성능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6곳 있습니다. 1,200여 대의 차량과 자동차 보호 필름 등 2만여 점의 차량 신소재 부품이 이곳에서 성능 검증을 받습니다. 10月下旬以来，20余家试验车企、400多名工程师和400多台试验车已经陆续抵达漠河开展测试工作。 테스트를 받기 위해 모허에 장기간 머무는 업체들의 체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숙박, 교통, 식사 등 이들의 체류비로 모허는 매년 5천만 yuan, 한화 104억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의 자전거 경기장처럼 보이는 이곳. 도로와 산악, 장애물 코스를 한 번에 달려야 하는 사이클로크로스 경기장입니다. 선수들은 때로는 자전거에서 내려 계단을 뛰어올라 다시 올라타야 하고 진흙과 모래 구간에서는 바퀴가 빠지는 상황까지 마주합니다. It incorporates a lot of transitions. If you were watching out there on the course, you saw sand to grass, on and off the bike, test your skills, your fitness, and everything in between. 날씨가 나쁠수록 경기가 더 재미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It's nice and sunny like this. Some days in cross you'll have rainy conditions and we're still out here racing just in the mud. 사이클로크로스는 코스가 짧아 관중이 코스 곳곳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보는 재미가 큰 자전거 경기라는 별칭도 이런 이유에서 붙었습니다. 관중들이 간식을 선수에게 건네주는 독특한 응원 문화도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듭니다. Sometimes we do hand up, beverage of choice, or bacon, or you name it. We'll get handed up and keep it fun. 가을에 시작해 초겨울까지 열리는 사이클로크로스. 올 시즌은 이번 주 최종전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30살 가까운 나이에 직장인에서 산악스키 선수로 전향한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악스키 일본 대표인 32살의 우에다 선수. 올림픽 출전을 위해 맹훈련 중입니다. オリンピックは本当についこの間までは応援する側、見る側のものだ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 산악스키는 스키를 신고 경사면을 오르다가 구간에 따라 스키를 벗어 매고 등반한 뒤 마지막에는 스키로 내려오는 종목입니다.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신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우에다 선수는 산악스키를 만나기 전까진 도쿄의 한 음료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24살의 산악 달리기 모임에서 현재 코치를 만나 산악스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산악스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자 29살에 7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일본 선수로는 최고 성적인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에다 선수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남겨 나이는 도전의 한계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호주 전역의 묘목장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포인세티아 재배에 분주합니다. 이 작물에 해충이 잇따라 생겨 적지 않은 골칫거리였는데 해법을 찾았습니다. 해충을 잡는 건 또 다른 곤충들입니다. We wanted to get away from chemicals. We wanted to reduce our environmental footprint and just try to incorporate these bugs into our system. 생물학적 방식의 방제를 호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업체는 퀸즐랜드 남동부 전역에 곤충 사육장을 운영합니다. 작물을 일부러 해충에 노출시켜 유익충과 해충을 함께 배양합니다. 이렇게 기른 유익충은 농가에 공급돼 이른바 해충 사냥에 투입됩니다.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people don't realise, that things that they can't even see are doing such a powerful job to help manage pests out there in the fields. 화학약품 사용을 줄이면서도 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곤충을 이용한 방제 방식은 호주 전역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서울과 지방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 의료 현실은 열악한데요.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이 뇌졸중 환자는 쓰러진 지 6시간 만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송된 전남대병원엔 시술할 당직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됐습니다.
조대로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쭤봤더니 오늘은 영상학과 선생님이 안 계신다. 지역의사제는 이르면 지금 고2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근 지역 출신 학생으로 뽑아야 하고 등록금과 생활비 등 장학금도 지원합니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공공의료를 배우게 되고 졸업 후 전문의 과목도 필수의료 분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얼마나 뽑을지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국립대 의대 정원의 5% 이내로 시작하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본은 의대 정원의 19%를 지역의사로 선발합니다. 지역별로 추계를 해서 중앙에서 추계한 거와 좀 비교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방정부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위기의 본질은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며 지역의사제에 반발합니다. 단순히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는 결단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별도 정원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셈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배우의 화가 영화감독까지 만능 엔터테이너 하정우가 4번째 영화를 들고 팬들과 만납니다. 또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8개를 연속해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리며 미국 빌보드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하는데요. 한 주간의 대중문화 소식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독 하정우가 자신의 4번째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미디 영화. 우리 식사하는 동안 나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 좀 해줘. 하정우를 비롯해 공효진, 이한희, 김동우까지 호화 캐스팅이 화제입니다. 대사가 정말 말맛이라고 하죠. 그게 어떤 번역을 해도 어떤 번역도 사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말 한국적인 말맛들이 있어요. 특히 이한희는 이번 영화에서 임신 중 고난도 요가를 소화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새 앨범 두잇이 다시 빌보드 202위에 올랐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이에 따라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앨범 8장을 연속으로 빌보드 정상에 올려놓게 됐습니다. 이 기록은 빌보드 200 차트 69년 역사상 유일합니다. 가다가다가 지치면 1980년대 포크와 블루스의 전설이 다시 만났습니다. 가수 이광조와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새 앨범 글로리 데이즈를 공개합니다. 두 전설의 만남은 2022년 이후 3년 5개월 만. 함춘호의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이광조 특유의 음색이 새로운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새 앨범은 오는 10일 LP 버전으로도 발매됩니다. 배우 진세연과 박기웅이 KBS 주말 드라마를 통해 연기 호흡을 맞춥니다. 진세연과 박기웅은 철천지 원수인 두 집안의 갈등 속에 사랑을 키워가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2012년 드라마 각시탈에 이어 14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KBS 새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는 내년 1월 ETV를 통해 방송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문한 물건이 배송됐다거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과다 지급돼 환수한다는 등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미끼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눌러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가 다음 달 정식 운영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선보인 우리학교 365에서는 전국 2만 1000여 개 교육기관의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와 학교 인근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 365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웹과 모바일에서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주변의 장애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3%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1.2%보다 0.1%포인트 올랐고 2021년 4분기 1.6% 이후 분기 성장률로는 가장 높습니다. 민간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늘며 2.1% 증가했고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 증가했습니다. 유네스코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의 세계유산 보존 상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종묘 앞 재개발과 관련한 대응을 묻는 KBS 질의에 대한 이메일 회신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발 사업에 대한 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세계